이렇게 인사하는 게 대구식입니다. 제가 이제 앞서 여러 우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이경민 센터장님께서 한옥의 구조를 이야기하시는데 맞춤을 이야기하실 거라고 그랬는데 대단히 큰 실망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맞춤이 아니고 오늘 그거 하나 또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완기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형태나 기능성에 대한 추구는 하더라도 한옥의 기본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옥의 기본성을 지킬 때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옥을 인문학적인 약간 추상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는 것 같고, 하나는 저처럼 굉장히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은 굉장히 물리적이고 건축적인 이야기를 한옥에 담아보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치우 선생님께서는 공공건축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사실 공공건축을 의도하고 주제를 정하진 않았기 때문에 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정구 소장님께서 항상 저를 이렇게 자극을 주시는, 항상 부단히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도 새로운 거 항상 공부해야 되겠다 자극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소장님의 경우는 굉장히 감상적인 이미지 그리고 이렇게 말랑말랑 하잖아요. 말씀드릴 때 저는 굉장히 딱딱하고 얘기할까봐 재미없으실까봐 좀 사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어요. 구조가 한옥을 자유롭게 할지니.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한번 두어보겠습니다. 이걸로 한번 이 사진이 어딘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첫 번째 그림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한옥이 가능성이 높은 맹시행단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있는 가운데 것과 오른쪽 끝에 있는 거는 1920년대 이후에 지어진 소위 말하는 근대 한옥, 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박길룡이라는 건축가가 건축한 일종의 근대 설계 한옥인 거죠. 건축가가 설계한. 근데 여러분은 이 세 개의 건축물이 같다고 보여지시는지 아니면 다르다고 보여지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같은 게 더 많이 보이시는지 아니면 다른 게 더 많이 보이시는지 뭐 묻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가. 이 세 개의 건물의 평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부 공짜형 평면인 거죠. 공짜형 평면. 그러니까 평면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의. 평면만 보면. 근데 이게 건축가가 설계를 해도 결국 공짜형이 제일 발전된 안이었던가 봐요. 보면. 왜냐하면 제일 오른편에 있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 건축가라고 할 수 있는 박길룡 선생님께서 실제로 계획하에 이루어진 한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세 개의 그림은 같은 점이 많이 보이시나요? 다른 점이 많이 보이시나요? 앞에 것과 비교하면 제일 왼편에 있는 건 맹시행과 똑같죠? 근데 가운데 것과 오른쪽 끝에 있는 거는 다른 한옥입니다,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왼쪽에 있는 건 맹시행당, 가운데 있는 건 영천의 숭렬당,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양동마을의 향단입니다. 근데 이 세 건물은 다 조선 여말 선초에 해당되는 건물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거죠. 한국에서 따지면 5, 600년 이상 된 것들이니까. 근데 여러분은 여기서 또 역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이 세 개의 건물이 유사하게 보이시는지 다르게 보이시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형태로 보면 어떤가요? 형태로 보면 달라 보이시나요? 너무 많은 질문을 하면 이 강의에 이게 무게감이 너무 재미없어지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건물을 인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맹시행단, 그리고 숭렬당, 그리고 양동마을의 향단, 이렇게 차례대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세 개의 건물에 대해서 큰 공통점 하나를 혹시 발견하셨나요? 아니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신가 모르겠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세 개의 건물에는 팔짝 지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전부 맞배 지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한옥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물어보면 너 한옥을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어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오늘 오기 전에 물어봤더니 한 친구는 숭례문이요, 그러고 한 친구는 경복궁이요. 그러니까 한옥의 폭이 어마어마하게 넓다는 걸 제가 어제 확인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 확인한 학생들의 한옥에는 항상 팔짝지붕과 추녀와 선자색가래가 항상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건 고려말 조선 초의 한옥들인데 팔짝지붕이 다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맞배지붕만 가지고 사면에 처마를 다 만들어내는 굉장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나만 놀라운가? 이 세 개의 한옥을 평면, 인면, 정면이죠. 그리고 측면 이렇게 보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펄짝지붕이 없죠?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 세 개의 건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보이시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건물들을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말선초라고 하는 거는 엄격한 대칭의 조형물이에요. 좌우가 정말 대칭이죠. 잘 보시면 세 건물 다. 자, 이게 맹시행단 건물. 맹시행단의 이미지를 보시고 구조를 보시면 어떤 개념이냐면은, 여러분 양쪽에 있는 거 우리가 ing랑이라고 그래요. ing랑, 날개 입자를 써서 모서리 부분 양쪽을, 가운데 부분을 정침이라고 해서 높은 걸 정침이라고 해요. 근데 잘 보시면은 양쪽에 팔걸이처럼 ing랑을 낮게 두고 가운데 정침 부분을 높게 만드는 스타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좌우로는 낮은 ing랑, 가운데는 높은 정침을 두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팔짝지붕이 있을 수 없죠. 여러분, 팔짝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가 같아야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높이가 다른 건물에서는 팔짝지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고려시대 또는 조선시대 초에 여러분이 생각 못했던 주택건축의 모습입니다. 이게 맹시행단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게 영천의 숭렬당이라는 건물인데요. 영천의 숭렬당이 여러분 눈에는 어색하게 보이세요? 아니면 너무 익숙하게 보이세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 눈에는 저게 어색하게 보였는지, 여러분 문화재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 숭렬당을 설명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빨간 줄을 그어놓은 거는 이제 캡처하느라고 작아서 그럴 때 여러분이 직접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국식으로 지은 건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건물의 주인이 이순몽이라는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본의 대마도도 정벌하고 여진 쪽도 정벌한 경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왠지 이분이 어색하게 한 집은 중국식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게 인문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건축적으로 풀어볼게요. 과연 그런지. 자, 여기 보이시는 숭렬당의 저 지붕 모습을 보세요. 정침이 높고 좌우 ing랑이 낮죠. 근데 아까 맹시행당과 다른 거는 경사가 한 방향밖에 없다는 점이에요. 경사가 양쪽이 아니고 한 방향인 것 뿐이에요. 그죠? 자, 그거를 수많은 다른 건물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정침이 높고 좌우가 낮은 한 방향의 경사가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집에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기 이제 양동마을의 무첨당일 것 같고요. 위에 있는 거는. 그 다음에 위에서 오른편은 양동마을에 있는 관가정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왼쪽 그림은 서백당,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아래 그림은 무첨당이에요. 그러니까 정침이 높고 한 방향으로 ing랑을 경사를 하나 쪽으로 두는 거는 굉장히 많은 집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세트로 된 게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세트로 된 게 이렇게 가운데 높고 양쪽으로 ing랑이 한 방향만 돼 있는 집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런 모습을 어디에서만 봤냐면 건물의 뒤에서만 보여준 거였죠. 앞에서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숭렬당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게 아니다, 이 느낌이. 이건 양동마을에 가시면은 모든 안채의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양동마을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른편에 보면 무첨당이 아랫부분에 저렇게 보이는 거죠. 높은 정침의 양쪽에 농사진 한 방향의 집. 혹시 여러분은 이 향단을 제대로 공부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주택건축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향단인 것 같아요. 근데 향단을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항상 왼편에 있는 것처럼 아랫방향에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향단의 정면을 보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향단의 측면, 우측면을 보면은 오른편에 있는 저 작은 인면이 나오거든요. 저 인면은 아까 어디서 보신 거랑 비슷하세요? 이거는 맹시행단 인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측면으로는 사랑채를 보여주고 아래쪽으로는 안채 보여준 거였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부분이 안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요자 부분이 안채가 되는 거고, 이게 사랑채 부분이거든요. 이게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만나는 거였죠. 이게. 사실은 이 향단의 마당은 어느 영화에서 쓰였냐면 방자전에 보시면 방자전 안에 그 엔딩 장면에서 보면 막 매화꽃 날리는 매화꽃이 피어 있는데 막 눈발 날리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당이 향단의 마당이에요, 사실은. 자, 그렇게 보시니까 이제 그 향단의 오른쪽 측면에서 보이는 게 사랑채라고 여겨지시죠? 그러면 우리가 맹시행단이 과연 저게 무슨 건물이었을 것 같겠느냐는 사실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사실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근데 제가 향단의 오른쪽 측면을 보면서는
맹시행단은 사랑체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이제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에 이 엄격한 대칭의 구조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걸 표로 만들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형식, 나형식, 다형식이 있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팔짝지붕에 라형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조합하기 시작합니다. 가 플러스 라, 라 플러스 라, 가 플러스 라.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그 왼편에 있는 거 하고 가운데 있는 거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거 전부 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맞배하고 팔짝의 조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대칭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대칭인 게 대세다가 맞배와 팔짝을 조합하게 되면서 좌우가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맹시행단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해운정이나 오죽화를 조합하면 어떤 모양이 나오죠? 군자정이 나옵니다. 또 볼까요? 이렇게 군자정이 나왔어요. 이해되시죠? 한쪽은 맞배, 한쪽은 팔짝이에요. 맹시행단에서 반만 가져오고 반은 해운정을 붙인 형태가 군자정입니다. 자, 이번에 이건 바로 답을 보여드렸네요. 그죠? 맞배에다가 팔짝을 더하면 저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하일마을의 양진당입니다. 맞배에다 팔짝을 더하면 양진당 건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 저거를 한쪽을 맞배라고 인지하지 못했었어요. 실제로 대문을 들어가면 안채 위에 올려져 있는 데가 대문에서 보이지 않거든요. 높아서 각도 때문에. 그렇죠? 그 양진당 외에도 많습니다. 의성김치종가도 있고, 여러분 잘 아는 동락당도 한쪽은 맞배, 한쪽은 팔짝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맞배 있는 쪽은 안채예요. 팔짝이 있는 쪽은 뷰를 바라보는데. 자, 숭렬당 더하기 팔짝지붕하면 뭐가 나오냐면 태고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한쪽은 맞배, 한쪽은 소위 저걸 가적지붕이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 가적지붕 더하기 팔짝지붕을 하면 태고정이라는 건물이 나옵니다. 이게 다 어느 시기에 이루어지냐면 16세기에 이루어지는 주택의 어떤 전환에 대한 모색이에요. 방향 모색. 자, 그리고 나서 임진왜란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비대칭의 조형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무첨당입니다. 양동막. 여러분 아까까지는 다 일자였잖아요. 평면은. 근데 드디어 기역자 평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과감하게 이제는 기역자 평면, 좌우 비대칭을 넘어서 비대칭의 조형미를 찾는 단계로 가는 거죠. 이게 무첨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의 독립된 사랑체의 모습은 지금 보시면 이게 무첨당인데 앞쪽은 팔짝지붕이고 오른쪽은 가적지붕이죠. 아까 숭렬당과 같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 발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체의 가장 정형화된 모습은 이거예요. 우리는 좌우가 대칭인 건물을 보고 사랑체라고 인식하지 잘 못하죠. 별당의 정자라고 보죠. 대칭인 경우. 근데
독립된 사랑처라고 보면 우리는 되게 기역자 평면을 생각하면서 한쪽은 활짝이나 돌출한 부분이고 오른쪽은 활짝으로 되어 있고 이런 기역자 평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걸 보고 사랑차라고 인지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였냐면요. 이걸 이제 쭉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그림 하나로 다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제 평면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구조를 열심히 보다 보면 지금 제일 위편에 있는 게 맹시행단이고 그 다음에 군자정이고 그 다음에 무첨당이에요. 보시면은 근데 아까 원리가 그렇다고 그랬죠. 낮은 곳과 높은 것이 같이 있는 구조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옥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옥은 높이가 다 같은 걸로 인지하고 있어요. 높이가 같은 한옥은 아까 보신 이런 한옥이에요. 이게 다 언제 거냐면 18세기 이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옥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옥의 시기를 보면 18세기 이후를 정형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먼 것까지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한옥으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맞춤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해드렸지만 만약에 구조로만 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한옥의 연대를 하나, 둘, 셋, 넷으로 나눈다면 변화의 양상이 분명히 보이는 거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예를 들면 마지막에 아까 우리 조정구 소장님께서 보여주셨던 진관사인가요? 저는 거기서 굉장히 어떤 큰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은 전통적 방식의 진관사의 규모는 전통적 방식이라면 오량집을 지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스팬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적 방식이라면 분명히 칠량 구조로 집을 지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오량으로 할 수 있는 그 여지, 그게 과거와 현대의 차이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졌었어요, 저는. 혹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조 소장님은 그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석가래의 길이가 집을 짓는 제약 요인이었어요. 보의 길이만큼이나. 근데 지금은 얼마든지 우리가 큰 나무, 긴 나무를 수입해서 쓸 수 있는 경제적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대규모의 보와 석가래의 단순함이 실내 공간을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는 시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기의 구조라는 것은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런 것에서 오는 새로운 어떤 형태, 공간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뭐 더 이상 이 정도에서 해야지 딱딱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요. 네, 감사합니다.